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달빛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인심이 넉넉하여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아주 평화로운 땅이었으며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령이 수백 년은 됨직한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며 슬픔과 기쁨을 나누던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어두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가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김만석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집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와 자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마당이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홀로 외아들 대호를 키워왔는데 아들 대호는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건장하고 마음씨가 비단 결 같아서 마을 어른들에게는 칭찬이 자자했고 또래 친구들에게는 든든한 대장 노릇을 하며 자라난 청년이었으므로 만석 영감에게 대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허리에 붉은 단풍이 내려앉고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무렵에 마을 어귀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관가에서 나온 전령이 커다란 방을 붙이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몰려들었으나 전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그것은 바로 북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나라의 모든 건장한 청년들이 군사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떠나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나라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령이 읽어내려가는 명단에는 달빛 마을 청년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불려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은 다름 아닌 만석 영감의 아들 대호였으며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여인들은 여기저기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기둥을 보내야 하는 아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쟁터라는 곳이 한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기에 마을 전체는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고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으나 정작 아들의 이름을 들은 만석 영감은 아무런 말도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슬퍼하는 기색이나 당황하는 눈빛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전령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에 아들 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하기를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 사내 대장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집에 가서 짐을 챙기자꾸나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이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을 하거나 관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광경이었기에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이 혹시 너무 놀라 넋이 나간 것은 아닌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 영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에 빗자루를 들어 나렵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에는 떨림이나 망설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방 안에서 짐을 꾸리던 대호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빗자루 소리에 오히려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눈물을 보이거나 가지 말라고 붙잡아 주기를 내심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만석 영감은 오로지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기에 태호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강한 분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만석 영감은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그는 아들이 전장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먹을 밥을 직접 채워주기로 마음먹은 듯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물을 맞추며 불길을 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을 때 만석 영감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벌겋게 달아오른 불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습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고 오히려 그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해 보여서 대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문설주만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잘 익은 하얀 쌀밥을 커다란 사발에 가득 담아내고 뒤뜰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정갈한 반찬을 차려 대호 앞에 놓아주며 전쟁터에 나가면 배를 곶는 일이 많을 터이니 지금 이 밥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든든히 먹어두어라 라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호는 목구멍이 꽉 막혀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으나 아버지의 엄한 눈 속에 담긴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기에 억지로 수저를 들어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만석 영감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옆에서 묵묵히 보리차를 따라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대호가 잠시 쉬는 동안 만석 영감은 헛간으로 가서 해진 신발을 대신할 튼튼한 집신 몇 켤레를 새로 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놀림은 거칠면서도 정교하여 한 땀 한 땀에 아들의 안녕을 비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듯 보였으나 여전히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집 앞을 지나며 슬쩍 안을 들여다보고는 갈지도 모르는 판에 어찌 저리도 무덤덤할 수가 있단 말인가. 참으로 독한 사람이다. 라며 수군거렸고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음에도 만석 영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집신을 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마을의 어둠이 깔리자 만석 영감은 아들을 방으로 불러앉힌 뒤 벽장에서 오래된 보따리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그 안에는 대호가 어릴 적 입었던 배냇저고리와 아내의 유품인 작은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보따리를 소중히 쓰다듬으며 이것들을 보며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 잊지 말고 꼭 살아 돌아오겠다는 가져라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을 짧게 한번 잡아주었을 뿐 더 이상의 감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기에 대호는 아버지의 손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져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에는 전장으로 떠날 청년들과 그들을 배웅하러 나온 가족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해 통곡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아버지들도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만석 영감만은 허리를 꼭 뒤에 서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은 그 비정함에 혀를 내두르며 만석 영감을 피하거나 눈총을 주기도 했습니다. 불반년 대호는 다른 친구들이 부모의 품목에 안겨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도 아버지에게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나 만석 영감은 그저
아들의 짐 보따리를 고쳐 내주며 앞만 보고 걸어가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는 짧은 명령만을 남겼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그 냉정한 말투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으며 속으로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아픈 의문을 품은 채 군사들의 행렬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는데 만석 영감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행렬이 점점 멀어져 아들의 형체가 가물가물해질 때까지도 만석 영감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아들이 가는 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소매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하얗게 마디가 드러날 정도였지만 결코 눈물 한 방울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곡소리를 내며 통곡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 영감을 향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저런 비정한 아비 밑에서 자란 대호가 불쌍하다 라며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으나 만석 영감은 그들의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아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바로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석 영감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집 앞마당에는 이제 주인 잃은 신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었는데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머물던 방의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방 안에서 몰래 울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지만 잠시 후 밖으로 나온 만석 영감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창백하고 굳어 있었으며 그는 다시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가 평소보다 더 거칠게 흙을 파헤치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슬픔을 잊으려는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매일같이 그를 화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이는 그가 원래부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이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돌보며 마치 아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닦아두었는데 그는 누군가 아들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군대에 갔으니 나라를 지키고 있겠지 라는 짧은 대답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가장 어른이신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만석 영감의 집을 방문하여 마루 끝에 걸터 앉으며 만석아, 자네 속이 오죽하겠나만 그래도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조금은 슬퍼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만석 영감이 혼자 속을 썩이다가 병이라도 날까 걱정해 영감은 최 노인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노인장, 아비가 울면 전장에 간 자식의 마음 등불이 꺼지는 법입니다. 제가 울지 않아야 그 아이가 돌아올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여전히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만석 영감의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를 보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 영감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최 노인을 배웅하고 난 뒤 다시 어두워진 마당에 홀로 서서 밤하늘의 북극섬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아들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는 수행자와도 같았으며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전쟁의 참혹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마을에 누가 죽었다더라.
혹은 어디 전쟁터에서 우리 군사들이 크게 패했다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마을은 다시금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고 자식을 보는 부모들은 매일같이 선앙당을 찾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선앙당에 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갔으며 아들이 쓰던 연장을 손질하거나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하여 장독대에 올려두는 식으로 자신만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결코 눈물을 보이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만석 영감의 태도를 보고 마을의 시샘 많은 사촌 동생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석 형님이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겠느냐 며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 영감의 지나친 침묵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만석 영감의 논밭이 탐이 나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낸 것이었지만 만석 영감은 그 소문이 귀에 들어와도 그저 허허 웃으며 재산이 다 무엇이냐 아들이 돌아오면 다 줄 것들인데 라고 말할 뿐 박 씨를 탓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태호가 전장으로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태호가 속한 부대가 적군에게 포위되어 전멸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하며 만석 영감의 집으로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만석 영감이 통곡하며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반응을 살폈지만 만석 영감은 잠시 손에 든 낙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을 뿐 곧바로 다시 짚을 썰기 시작하며 내 아들은 내가 잘한다. 그 아이는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혀를 차며 참으로 천륜도 모르는 인간이로다. 라고 욕하며 불불이 흩어졌고 박 씨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만석 영감을 찾아가 아들의 전사 소식을 기정사실화하며 재산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만석 영감의 방에 들어와 앉아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음을 정리하시고 이 넓은 땅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지요. 라고 말하며 본색을 드러냈으나 만석 영감은 박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박 씨가 나간 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는데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도 더 아들의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기도하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추슬러 세우며 내일 아침 아들을 위해 끓일 국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의 그림자는 촛불 아래 길게 늘어져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슬픔을 온몸으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 영감은 아들이 떠날 때 걸어갔던 그 고갯마루가 보이는 마당 끝에 서서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달빛을 머금은 길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 가장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매일 밤 그곳을 지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만석 영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아들을 향한 믿음과 기다림만은 더욱 견고해져서 어떤 모진 소문이나 박 씨의 괴롭힘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마을의 평화가 깨진 상황 속에서도 만석 영감의 집만은 기묘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우물가는 여인들의 수다로 늘 북적였지만 태호가 전쟁터로 떠난 이후에는
만석 영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주된 화제거리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내려놓을 때마다 만석 영감이 아들을 보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마다의 입맛에 맞게 부풀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평생 모은 재산에만 눈이 멀어 자식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비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원래부터 가슴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며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기색을 보이며 마을의 평화롭던 공기를 서서히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처럼 어수선해질 무렵 만석 영감의 먼 친척이자 시샘 많기로 소문난 박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평소 만석 영감이 일궈놓은 비옥한 논과 밭을 탐내며 어떻게든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 궁리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불쌍한 우리 조카 대호가 그런 비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결국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지게 생겼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만석 영감을 모함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만석 영감을 고립시키려는 악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만석 영감의 집을 찾아가 마당 한 구석에서 멍석을 짜고 있는 영감 곁에 앉아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기를, 형님, 대호가 떠난 지도 벌써 꽤 되었는데 아직 소식 한 통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한 모양입니다. 이제라도 형님 앞날을 생각해서 그 넓은 논밭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만석 영감은 박 씨의 그 뻔히 보이는 속셈을 알면서도 그저 묵묵히 지푸를 엮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저 대호가 돌아오면 다 제 주인을 찾아갈 물건들이니 자네는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라고 짧게 대답하며 박 씨를 무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만석 영감의 단호한 태도에 겉으로는 물러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며 더욱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만석 영감이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이미 관가로부터 전해 듣고도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였으나 만석 영감이 여전히 아들의 소식을 묻지도 않고 평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는 모습을 보며 박씨의 말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어느덧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만석 영감의 집담장을 넘어 그의 일상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인심이 이토록 흉흉해지자 보다 못한 마을의 제일 어른이신 최 노인이 어느 추운 날 저녁에 지팡이를 짚고 만석 영감을 찾아와 사랑방에 마주 앉았는데,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석이 자네,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을 알고 있는가? 박 씨가 자네를 비정한 아비로 몰아세우며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으니 제발 무엇이라도 말을 좀. 어린 걱정을 건넸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 만석 영감의 성품을 잘 알기에 그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믿었지만 마을 전체가 그를 외면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만석 영감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말에 만석 영감은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다가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노인장, 사람들의 입을 어찌 다 막겠습니까? 하지만 아비가 무너지면 전장에 나간 아들의 마음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눈물을 보이고 슬퍼하면 응원임을 밝혔습니다.
만석 영감의 눈빛은 비록 눈물을 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 어떤 통곡보다 더 깊은 슬픔과 인내를 품고 있었으며 최 노인은 그 눈빛에서 만석 영감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느끼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 영감의 손을 한 번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괴롭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는 급기야 마을 청년 몇몇을 꼬드겨 만석 영감의 눈 경계선을 조금씩 침범하게 하거나 밤마다 만석 영감의 집 앞마당에 돌을 던져 평화를 깨트리는 등 치졸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박 씨는 만석 영감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다렸지만 만석 영감은 다음날 아침이면 조용히 마당에 던져진 돌들을 치우고 침범당한 논두렁을 다시 묵묵히 쌓아 올릴 뿐 누구를 탓하거나 관가에 고발하지도 않았기에 박 씨는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더욱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을 아이들이 만석 영감을 보고 비정한 아버지는 눈물도 없나네 라며 어른들에게 들은 말을 노래처럼 부르고 지나가자 만석 영감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가슴은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여전히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나무라기는커녕 품속에서 말린 대추 건네주며 얘들아, 날이 추우니 얼른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을 먹으렴. 이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영감의 따뜻한 손길에 당황하며 노래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만석 영감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세상의 오해라는 두 개의 큰 짐이 쌓여갔지만 그는 매일 저녁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아들의 안녕을 비는 마음으로 불을 지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호야, 이 아비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아비의 마당을 밟는 그날에만 내가 참아왔던 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겠지. 라고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으며 기나긴 겨울밤을 버텨냈습니다. 박 씨는 만석 영감이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아예 가짜 편지를 꾸며내기에 이르렀는데 그는 어디선가 구한 낡은 종이에 대호가 전사했다는 가짜 통지서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만석 영감이 이를 숨기고 있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들고 있는 그 종이를 보며 세상에 정말 대호가 죽었단 말인가. 그런데도 저 영감은 어찌 저리도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며 경악했고 이제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만석 영감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그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과격한 말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노인은 다시 한번 만석 영감을 찾아와 다급하게 말하기를 만석아, 이제는 정말 위험하네. 박 씨가 가짜 전사 통지서까지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관가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자네의 결백을 주장하게 라고 조언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만석 영감은 최 노인의 다급 표정으로 거짓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저 종이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제 아들이 살아 돌아올 길을 닦는 데만 전념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최 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만석 영감은 박 씨의 모함이 극에 달한 그날 밤에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장독대를 닦았는데 그는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달빛 아래서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비는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그림자는 차가운 땅바닥에 길게 늘어져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만석 영감에게는 사람들의 비난보다 아들을 향한 믿음이 훨씬 더 컸기에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어떤 모진 화살도 묵묵히 받아내며 집안의 기둥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오고 마을의 우물가조차 꽁꽁 얼어붙어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질 무렵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만석 영감의 재산을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의 죽음도 슬퍼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이 신성한 땅을 맡길 수 있겠나. 우리가 관리하여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라고 열변을 토했고 몇몇 사람들은 박 씨의 말에 현혹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 영감의 집으로 몰려가 단판을 짓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횃불을 들고 만석 영감의 집 앞으로 몰려가 대문을 두드리며 만석 영감을 불러내었는데 만석 영감은 그 소란 속에서도 천천히 방에서 나와 대문을 열고 사람들을 마주하며 이 추운 밤에 무슨 일로들 오셨습니까? 라고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나서며 형님, 이제 그만 숨기고 대호의 죽음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땅을 마을에 내놓고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윽박질렀지만 만석 영감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듯한 서글픈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에는 아직 아들의 맥박이 느껴지는데 어찌 종이 한 장에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니 제 진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선동에 눈이 먼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비웃으며 당장 집을 비우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최 노인이 나타나 지팡이로 땅을 치며 이 무지한 사람들아, 아비를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 정녕 마을의 도리란 말이냐 라고 호통을 쳐서 잠시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최 노인의 중재로 사람들은 일단 흩어졌지만 마을에는 만석 영감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만석 영감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겨운 처지가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들의 옷을 손질하며 일상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가끔 아들이 쓰던 방에 들어가 이불을 매만지며 대호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비가 이 집을 꼭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돌아오너라 라고 속삭였으며 그 목소리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 더 간절한 그리움이 묻어나 마을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덮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만석 영감의 밭에 말뚝을 박아 영역을 표시하고 만석 영감이 밭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놓는 등 만행을 이어갔지만 만석 영감은 그럴 때마다 밤중에 조용히 나가 말뚝을 치우고 흙을 고르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나가 오로지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있었으며 그의 굳건한 의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묘한 위험마저 자아내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도 차츰 그를 함부로 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가끔 만석 영감이 혼자 밥을 지어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정말 독하긴 독하시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혹시 대호가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박 씨의 말에 조금씩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더욱 큰 거짓말을 지어냈는데 그는 관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대호의 전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짓 문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만석 영감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이 모든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는 오로지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을 전장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울지 말자, 대호가 오는 길을 흐리게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지만 그의 마음만은 아들을 보낼 때의 그 단단함 그대로였으며 그는 마을의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정신력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다가올 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며 산골 마을의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무렵 마을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전장에 나간 아들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 마을 어귀로 몰려들었습니다. 만석 영감도 그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흥분하여 뛰어다니지 않고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집안을 청소하고 아들이 돌아오면 갈아입을 깨끗한 옷을 꺼내 볕에 말리며 가장 차분하게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늘심 불안해하면서도 전쟁이 끝났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대호는 이미 죽었으니 만석 형님은 이제 끝이다. 라며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만석 영감의 재산을 분배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박 씨의 그 악다구니 속에서도 오로지 아들이 걸어올 고갯 마루만을 응시하며 그곳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느티나무처럼 묵묵하고 단단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고갯마루 저편에서 누더기가 된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마을은 기쁨의 함성과 슬픔의 곡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부모들은 살아 돌아온 자식을 껴안고 오열하며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석 영감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박 씨는 돌아오는 청년들 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쾌재를 부르며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대호는 죽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만석 영감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친 발걸음으로 고개를 넘어오는 마지막 무리 속에서 유독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진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현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대호였으며 대호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짐 보따리를 내팽개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박 씨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호가 아버지 앞에 당도하여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대호가 살아 돌아왔습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을 때조차 만석 영감은 여전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주며 고생했다. 어서 집에 가서 밥 먹자. 라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통곡하고 태호조차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지만 만석 영감은 끝내 그 눈물에 둑을 터뜨리지 않았으며 그 굳건한 뒷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큰 믿음과 인내로 아들을 기다려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가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순간에도 만석 영감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 대신 기이할 정도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대신 그저 먼지를 털어주며 집으로 가자고 말하는 영감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금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저토록 덤덤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으며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대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소리를 지르며 저자는 대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전장에서 죽은 대호의 귀신이거나 아니면 군에서 도망쳐 나온 탈영병일 것이 분명하다. 라고 외치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박 씨의 허무맹랑한 말에도 불구하고 대호의 너무나도 수척해진 몰골과 만석, 영감의 이상한 반 보며 혹시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부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장화 만석 영감은 박 씨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대호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박 씨의 모욕적인 말들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자신을 이끄는 아버지의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지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으며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과 박 씨의 소라는 담자 너머로 멀어져 갔으나 집안의 강도는 정적은 오히려 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방 안에 앉아 아버지가 내온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집안은 자신이 떠날 때와 다름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나 벽구석에 쌓인 아버지의 집신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고 그것은 아들이 전장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꼬아놓은 수백 켤레의 신발들이었으며 대호는 그 신발 더미를 보며 아버지가 결코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눈물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서운한 감정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마을에는 박 씨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박 씨는 대호가 군에서 도망친 증거를 찾았다며 사람들을 선동했고 만석 영감이 아들을 숨겨주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을 충동질했으며 이에 동조한 몇몇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집을 감시하거나 대호를 향해 탈영병이라며 돌을 던지는 등 시작하자 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만석 영감은 아들을 강하게 붙잡으며 만류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아들에게 참아라, 대호야. 네가 여기서 화를 내면 저들의 거짓이 참이 되는 법이다. 진실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니 너는 그저 이 아비를 믿고 기다려라 라고 낮게 읊조리듯 말했는데 대호는 아버지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를 읽었기에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자리에 앉았으며 만석 영감은 그런 아들을 위해 부엌으로 가서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약탄기를 불 위에 올리고
무언가 신비로운 기운이 강도는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집에서 나는 약 냄새를 맡으며 영감이 아들을 숨기기 위해 무슨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 의심했고, 박 씨는 이를 기회 삼아 마을의 규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이때 마을에 지혜로운 최노인이 나타나 자네들이 정녕 미쳤구먼. 살아 돌아온 자식을 둔 아비에게 이 무슨 짓인가. 깊은 뜻을 어찌 자네들이 알겠나. 라고 꾸짖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박 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최노인의 말조차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만석 영감은 아들 대호를 조용히 불러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대호가 없는 동안 남몰래 준비해온 수십 개의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아버지가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잘 말린 곡식과 소금이 가득 들어 있었고, 대호는 아버지가 자신의 식사까지 아껴가며 이토록 많은 음식을 준비해온 이유를 묻자 만석 영감은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만석 영감은 밤마다 심한 기침을 하면서도 결코 아들 앞에서는 아픈 기색을 내지 않으려 애썼고, 아침이면 언제나처럼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일상을 지켰으며, 그는 가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안색을 보며 조금만 더 버티자, 대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고통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으나 그의 옷깃에는 가끔 붉은 핏자국이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의심은 극에 달해 급기야 박 씨는 관가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만석 영감의 집을 들이닥쳤는데, 그는 대호를 탈영병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고, 대호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자신의 군패를 내보였지만 박 씨는 그것조차 가짜라고 몰아붙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만석 영감은 포졸들 앞에서 위에 싸우다 돌아온 용사여, 만약 내 아들이 탈영병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겠소. 라고 선언하며 주변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내었습니다. 포졸들이 만석 영감의 기계에 눌려 주춤하는 사이 박 씨는 헛간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숨겨둔 항아리들을 발견하고는 이것 보아라. 이 영감이 식량을 빼돌려 군량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마을 사람들은 항아리 가득 담긴 곡식을 보며 만석 영감을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낙인 찍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은 깜짝하지 않고 이 곡식은 내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 평생 모은 것일 뿐이요.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전장의 참상과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호소했으나 이미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오직 박 씨의 자극적인 말들만이 그들의 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 대호야. 사람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란다. 언젠가 저 거울이 깨지는 날 진실이 그들의 가슴을 찌르게 될 것이다. 라고 아들을 위로하며 조용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 영감은
마을 사람들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오직 아들과 함께 집안에 머물렀는데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직접 쓴 서책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이 자신의 유언이자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말했으며 대호는 서책을 펼쳐보고는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절절한 그리움과 왜 눈물을 참아야만 했는지에 대한 고뇌가 담긴 문장들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영감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사내는 눈물보다 더 뜨거운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기이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만석 영감의 집 마당에 있던 고목에서 갑자기 꽃이 피어나고 우물의 물이 평소보다 맑아지는 등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만석 영감이 신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것을 불길한 징조라며 만석 영감의 집을 불태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다시 선동했지만 사람들은 왠지 모를 장엄한 기운에 압도되어 박 씨의 말을 선뜻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만석 영감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견한 듯 차분하게 집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만석 영감은 어느 날 밤 대호를 불러 자신의 몸을 닦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호는 아버지의 옷을 벗기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영감의 등과 가슴은 아들이 전장에 가 있는 동안 아들의 무사 귀환을 빌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행을 했던 상처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상처를 매만지며 통곡했지만 만석 영감은 이것은 훈장이다. 네가 살아 돌아왔으니 내 고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말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고 대호는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냉정하게 보였는지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징조는 점점 더 명확해져서 어느 날 관가에서 높은 관리가 직접 달빛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는 대호가 전장에서 세운 고문을 치하하고 그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으며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 박 씨를 당혹해 만들었습니다.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대호는 우리 군의 영웅이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귀감이다 라고 공포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만석 영감에게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거짓이 들통날까봐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이를 지켜보던 몇몇 청년들에게 붙잡혀 마을 광장으로 끌려왔고 그는 공포에 질려 나는 그저 마을을 위했을 뿐이다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그의 사악한 의도는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만석 영감은 관가의 관리 앞에서도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으로 나가 아들의 공을 들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의 눈물보다는 깊은 안식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 지켜보는 관리조차 그 기계에 감탄하여 예의를 갖추어 영감을 대우했습니다. 이제 만석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숨겨두었던 항아리들을 여러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을 욕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배가 고프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법이니 이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는 남을 시게 하지 마시오 라고 타일렀습니다.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자비로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으며 마을의 험악했던 분위기는
따뜻한 온기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만석 영감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그는 식량 배분을 마친 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자리에 누웠는데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흐릿해져 있었으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제야 내 소임을 다한 것 같구나. 태호야, 내가 없더라도 이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이 땅을 잘 지키며 살아가거라. 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고 태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하며 끝내 소리내어 울었지만 만석 영감은 그런 아들을 보며 끝까지 눈물을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 영감의 병환 소식을 듣고 너도 나도 좋은 약재를 가져와 집 앞을 지켰으며 그들은 진심으로 영감이 쾌차하기를 빌며 자신들의 잘못을 씻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박 씨는 감옥에 갇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매일같이 만석 영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만석 영감은 사람들의 정성을 전해 들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돌아왔으니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오직 아들의 미래만을 걱정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벽산에 올라 맑은 물을 떠다 바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나무를 캐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지만 만석 영감은 이제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힘든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으며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생이 담긴 서책을 가슴에 품고 잠들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서책 안에는 만석 영감이 아들을 보낸 날부터 매일매일 적어내려간 일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온통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어 태호를 다시 한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 영감은 마지막 힘을 내어 태호를 불러앉힌 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크게 곡하지 마라. 내가 눈물을 참은 것은 네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니라. 라고 당부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초연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임을 받아들였으며 아들이 장성하여 나라의 큰 일꾼이 된 것을 보았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말하며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을 평온하게 응시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성스러운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이윽고 달빛 마을의 밤이 깊어지고 보름달이 만석 영감의 방안을 환하게 비출 때 만석 영감은 아들의 손을 잡은 채 아주 편안한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눈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아들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사랑이 담긴 결정체였으며 따뜻한 눈물의 무게를 느끼며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며 아버지의 평온한 영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석 영감이 세상을 떠난 이튿날 아침, 달빛 마을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무겁고도 정적어린 공기에 휩싸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영감을 비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대문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마을 곳곳에서는 영감의 죽음을 애도하는 나직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밤새 아버지를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낡은 서책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효도임을 깨닫고는 천천히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석 영감의 집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누구의 부름을 받지도 않았으나 스스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에 이끌려 영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자 했으며 마당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굳게 다물고 대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높이 들어 보였고, 여러분, 제 아버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비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서책에는 아버지가 홀로 견뎌오신 기나긴 고독과 저를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채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아와 대호에게 서책을 건네받아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나직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쓴 일기의 일부를 읽어내려 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장에는 아들이 전장으로 떠나던 날 나는 내 눈동자 속에 아들의 뒷모습을 새기기 위해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만약 내가 눈물을 흘려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떨구었으며 영감의 침묵이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아들을 한순간이라도 더 보고자 했던 절박한 부정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 안에는 만석 영감이 매일 밤 장독대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기도문과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특히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이 돌아올 집이 사라지는 것이니 나는 돌처럼 단단해져야 한다. 라는 문장에 이르자 마당을 가득 메운 여인들은 저고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얄팍한 의심과 박 씨의 선동에 놀아나 영감에게 던졌던 돌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꼈고 마을은 온통 참회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관가에 갇혀있던 박 씨가 부졸들의 감시 아래 마지막으로 영감에게 절이라도 올리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마당으로 끌려왔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치으며 형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형님의 그 넓은 마음을 시기하여 마을을 어지럽혔으니 제 죄를 어찌 다 씻겠습니까? 라고 통곡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향해 했지만 만석 영감이 생전에 보여주었던 자비로운 태도를 기억하며 그를 매질하는 대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박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대호에게 넘기고 옷 한 벌만 걸친 채 마을 고개를 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박 씨가 떠나고 난 뒤 마을은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지만 만석 영감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졌고 사람들은 이제 영감이 남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정갈한 음식들을 상에 올리며 영감의 제사를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호는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 이제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를 존경하며 배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마을이 이제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관가에서도 만석 영감의 충절과 부정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하사품을 보내왔는데 그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정령운으로 눈물 없는
아비의 사랑이 나라의 영웅을 키워냈도다. 라는 글귀가 황금빛으로 새겨져 있어 마을 어귀에 높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려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가르침이 되었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는 달빛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영감을 비난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마을의 풍경을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석 영감의 장례가 치러지던 날은 유독 날씨가 맑고 바람이 잔잔했는데 성혈을 맨 청년들은 자신들이 영감을 오해했던 것을 사죄하듯 정성을 다해 발걸음을 옮겼고 마을 사람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길게 줄을 지어 산기슭까지 영감을 따라갔습니다. 대호는 상주로서 맨 앞에 서서 아버지의 위패를 모셨는데 그는 아버지가 당부하신 대로 크게 곡하지 않으려 도착하여 아버지를 땅에 묻는 순간에는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아버지, 이제는 그곳에서 마음껏 울고 웃으시며 편히 쉬십시오 라고 외쳐 사람들의 심금을 올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대호는 아버지가 홀로 지키던 집을 정성스럽게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매일 아침 쓸던 마당을 똑같은 손길로 쓸어내리며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려 노력했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버지가 지어주시던 그 따뜻한 밥맛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호를 혼자 두지 않았고 돌아가며 음식을 가져오거나 논의를 도와주며 진 빚을 갚으려 애썼으며 대호는 사람들의 그런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아 마을의 새로운 기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만석 영감이 떠난 지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오자 대호는 아버지가 늘 서 계시던 마당 끝 고갯마루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감상했는데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대호의 얼굴바닥을 어루만졌고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거친 손길처럼 느껴져 대호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다시 펼쳐 한자 한자 내려가며 아버지가 꿈꾸었던 마을의 모습과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깊이 명상했고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은 하얗게 빛나며 대호의 앞날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그동안의 소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작은 잔치가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들고 느티나무 아래 모여 만석 영감을 추억하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고 이 자리에서 최 노인은 마을의 규약을 새로 정하여 서로 시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만석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영감의 이름을 나중히 잇조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정으로 맺어지게 되었으며 달빛 마을은 비로소 이름처럼 아름답고 평온한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호는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꼬아놓았던 수백 켤레의 집시는 이제 마을의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발을 따뜻하게 지켜주게 되었고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곡식들은 가난한 집의 끼니를 해결하는 귀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 대신 흘렸던 땀방울과 인내는 이처럼 풍성한 결실이 되어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었으며 대호는 자신이 받은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호는 아버지가 쓰던 방에 촛불을 켜고 앉아 아버지가 평소 즐겨 드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는데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차 향기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고, 대호는 그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인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집과 땅을 더욱 아름답게 일궈 나가기로 결심하며 매일 아침 일찍 나갈 밭일을 준비하기 위해 연장들을 정갈하게 닦아두는 등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고 아낙네들은 모여서 만석 영감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었는지 그리고 대호가 얼마나 든든한 청년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으며 마을의 평화는 이처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 담장을 넘고 골목을 지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만석 영감의 무덤가에 들꽃을 꺾어다 놓으며 할아버지,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고 그 순수한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하늘에 계신 영감의 귀에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마당에서 빨래를 정성껏 하여 널었는데 하얀 천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은 마치 마을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보였고 그는 빨래를 널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대호가 어릴 적 불러주었던 자간가였습니다. 그 멜로디는 느리고 따뜻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으며 마을에는 이처럼 소박하지만 진실된 행복이 다시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저녁 연기가 집집마다 모락모락 피어오를 무렵 대호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식탁에 혼자 앉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의 뼈와 살이 되어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그 쌀 한 톨에 담긴 아버지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 후에는 마당에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갈무리했는데 하늘의 별들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며 대호의 집 마당을 구석구석 비추어주고 있었고 그는 그 빛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박 씨가 살던 집은 이제 마을의 공동서당으로 꾸며져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게 되었는데 대호는 가끔 그곳에 들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서책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서 들려주며 올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자신들도 만석 영감처럼 깊은 사랑을 품은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며 마을의 미래는 이처럼 영감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이들의 꿈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고 대호는 그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마을의 논과 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대호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흙을 만지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으며 그가 흘린 땀방울은 흙 속으로 스며들어 아버지의 영혼과 만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일처럼 대호를 도와주며 풍년을 기원했고 달빛 마을의 들 때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빛으로 물들어갔으며 만석 영감의 집에서 시작된 온기는 이제 마을 구석구석을 적시는 단비와도 같이 모든 이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려문 앞에는 가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내용을 읽어보곤 했는데 대호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담담하게 들려주며 진정한 사랑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그네들은 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전하며 만석 영감의 사랑은 세상 널리 퍼져나가는 전설이 되었으며 대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찾아와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낮에도 대호의 집마당은 울창한 나무 그늘 덕분에 시원함을 유지했는데 그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부채를 손에 들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눈에는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고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 모든 광경은 만석 영감이 자신의 눈물과 맞바꾸어 지켜낸 소중한 평화의 결실이었습니다. 대호는 저녁 무렵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 한 잔을 받아들고 고갯마루로 올라가 보름달을 향해 잔을 올렸는데 술잔에 비친 달은 마치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처럼 보였고 대호는 그 잔을 천천히 들이키며 아버지와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마을과 사람들을 위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대호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으며 그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호를 작은 만석이라 부르며 그를 존경하고 따랐는데 대호는 그 별칭이 자신에게는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고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고 마을의 거진 일에 앞장서며 마을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만석 영감의 집 대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매일 저녁 구수한 이야기꽃이 피어나며 마을의 전통과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가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대호는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는데 방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고 그는 그 향기를 맡으며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한 점의 서운함이나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만이 가득 차 있어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나갔고 달빛 마을의 밤은 만석 영감의 영혼이 지켜주는 듯 고요하고 포근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달빛 마을에도 평화로운 가을이 다시 찾아왔고 산자락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며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의 일손을 돕느라 구슬땀을 흘렸으며 마을 어귀에 세워진 만석 영감의 정려문은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매일 아침 그 정려문 앞에 서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든든한 가장의 책임감과 온화한 미소가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대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비옥한 땅을 일구며 매 순간 아버지의 숨결을 느꼈는데 흙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은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듯한 착감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잡풀을 뽑고 물기를 정비하며 정성을 다해 농사를 지었으며 마을 사람 대호의 부지런함을 보며 과연 만석 영감의 아들답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로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호의 땀방울은 대지 속으로 스며들어 곡식들을 더욱 튼튼하게 키워냈고 달빛 마을의 들판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호를 마을의 중심인물로 여기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의 집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는데 대호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 더욱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남몰래 챙기며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곡식 항아리에서 양식을 꺼내 나누어 주곤 했는데 그의 이런 선행은 마을 전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호의 집 마당에 모여 앉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웃음을 나누며 진정한 이웃 사촌의 정을 쌓아갔으며 만석 영감이 지키려 했던 마을의 평화는 이처럼 대호의 손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게 되었다며 대호를 찾아와 마루 끝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대호 양반, 나도 당신 아버지처럼 아들을 보낼 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가슴이 찢어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호는 그 젊은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제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서 울지 않으신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올 길을 눈물로 흐리게 하지 않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강한 뒷모습이 아들에게는 가장 큰 갑옷이 될 것이니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남긴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모두 끝난 어느 날 저녁, 대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커다란 잔치를 열기로 계획했는데 그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고사리나물과 정갈하게 부쳐낸 전, 그리고 갓 지은 햅쌀밥을 정성껏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수확한 과일과 떡을 들고 대호의 집으로 모여들었으며 마다 차려진 잔치상 앞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만석 영감을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호는 잔치 중간에 일어나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한 아버지는 이 마을의 공기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호는 아버지가 쓰시던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사람들에게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 구수한 냄새는 온 마을로 퍼져나가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자신들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오해와 과오를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고 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비어있던 자리는 이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로 가득 찼으며 달빛 마을은 비로소 이름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빛을 내뿜는 마을이 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대호의 주위에 둘러앉아 만석 영감이 아들을 기다리며 집신을 꼬았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고 대호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정성을 다했던 도정한 그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집신을 한 땀 한 땀 엮을 때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기도였단다. 너희도 위한다면 때로는 말보다 깊은 침묵과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단다. 라고 가르쳤으며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감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호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사색과 감동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자 대호는 혼자 마당에 남아 남은 그릇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는데 그의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분명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계시던 방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아버지가 남긴 서책을 가슴에 품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바람은 대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며 수고했다. 대호야라고 속삭이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호는 그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느꼈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내일 아침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숭늉을 끓이기 위해 솥에 물을 받아놓고 아궁이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한 뒤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연필을 꺼내 서책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이 왜 울지 않으셨는지 온전히 이해합니다. 그 눈물보다 뜨거운 사랑이 이 마을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식에게 당신과 같은 단단한 사랑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적으며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아버지를 닮아 곧고 정직했으며 서책의 페이지마다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은 이제 대호의 새로운 역사와 합쳐져 가문의 소중한 보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오직 보름달만이 달빛 마을의 지붕들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는데 대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에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고요한 마을의 전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몸소 느꼈으며 앞 집과 땅이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안식처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호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고이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한 맑고 투명한 시선만이 가득 차 있어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상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대호는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의 우물가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며 물을 길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더 이상 시샘이나 질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묻는 따뜻한 말들만이 오갔습니다. 대호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아낙네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가벼운 사람들은 대호의 그 듬직한 모습에서 만석 영감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물가의 맑은 물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식혀주는 생명수가 되었고 달빛 마을의 아침은 이처럼 상쾌하고 활기차게 시작되어 마을의 새로운 전성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오래된 농기구들을 꺼내 볕에 말리며 녹슨 부분을 정성껏 닦아냈는데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는 연장이 빛을 발할 때마다 마치 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쟁기를 손질하며 내년 봄에 지을 농사 계획을 세웠고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창고를 짓고 흉년에 대비하자는 새로운 구상을 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대호의 열정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 마을 청년들은 너도 나도 대호를 돕겠다고 나섰으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은 이처럼 대호를 중심으로 더욱 끈끈하게 맺어졌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첫눈이 내리던 날 대호는 아버지가 묻히신 산소에 들러 하얗게 쌓인 눈을 치우고 따뜻한 술 한 잔을 올렸는데 눈송이는 대호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아 세상을 온통 순백의 세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아버지, 올겨울은 유독 따뜻할 것 같습니다. 팀은 서로의 마음을 합쳐 월동 준비를 마쳤고 저희 집 곳간도 넉넉하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보고하듯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뚫고 아버지의 영혼에 닿는 듯했고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눈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볍고 경쾌하여 지켜보는 이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이제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했는데 대호는 자신의 집 사랑방을 개방하여 마을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그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아버지가 강조하셨던 정직과 인내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촛불 아래서 대호의 설명을 들으며 어려운 글자들을 익혀나갔고 그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며 달빛 마을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대호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이처럼 살아 숨쉬는 교육의 장이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대호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대호는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을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으며 달빛 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인심 좋고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 타지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대호는 그들에게 항상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눈물보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이지요. 라고 허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대호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그 낡은 서책을 건네주며 이제 네가 이 서책의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을 가슴 깊이 느꼈고 자신도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호는 아들의 든든한 어깨를 보며 자신이 전장으로 떠나던 날 아버지가 보셨던 그 뒷모습 아버지가 왜 눈물을 참으셨는지 그 참아낸 눈물이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자신을 지탱해 왔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흔적이 주름으로 남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아버지를 처음 떠나보내던 그날의 아버지처럼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마당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읊조렸는데 그 멜로디는 느릿하고 온화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의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흐르는 시냇물은 변함없이 맑은 소리를 내며 막 적시고 있었으며 달빛 마을의 모든 생명은 만석 영감과 대호가 일궈놓은 이 평화로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서서히 황혼에 접어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의 마음에는 단 한 점의 아쉬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대호는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기 전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배 내적 오리를 꺼내 만져보았는데 그 감촉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아버지가 자신을 키우며 쏟으셨던 무한한 사랑의 기억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다시 글짝에 정성껏 넣어두고 자리에 누워 깊은 숨을 내쉬었으며 창가로 비쳐드는 달빛은 대호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호는 그 속에서 아주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마쳤고 그의 꿈속에서는 아마도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자신을 마중 나오시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만석 영감이 보여준 눈물 없는 사랑의 기적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전설이 되어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영감의 지혜를 떠올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냈고 마을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 만석 영감의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대호가 잠든 방의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달빛은 마을 전체를 축복하듯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음들은 그 빛 속에서 고요하게 사그라들며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달빛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은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며 대호와 그의 후손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만석 영감이 보여준 그 깊고 단단한 사랑이 스며들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가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호야, 아버지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던 그 간절한 마음처럼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달빛 마을의 보름달이 구름 뒤로 서서히 몸을 숨기고 마을은 이제 완벽한 어둠과 고요 속에 잠겼으며 이 정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재생의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대호의 숨소리는 이제 아주 규칙적이고 깊어져 그가 도달한 평화의 깊이를 짐작게 하고 그의 방 한쪽을 지키는 아버지의 서책은 내일 아침 다시 펼쳐질 희망의 기록을 품고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대호가 누리는 저 평온한 잠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호가 매일 밤 자신에게 속삭였던 그 말처럼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달빛 마을의 따뜻한 흙내음과 구수한 밤 냄새 그리고 만석 영감의 굳건한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의 곁을 지켜줄 것이니 부디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 사랑의 울림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치며 내일 아침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이 되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꿈속에서 만석 영감의 인자한 미소와
대호의 든든한 뒷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라며 이제는 정말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 깊은 잠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밤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달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당신의 창가를 지키고 있으며 온 마을이 당신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마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